자, 교재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일단 결론은요,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생각해 볼 게 있네요. 자, 우리가 취소란 뭐냐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니까 무슨 유효였죠? 유동적 유효였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만약에 추인한다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게 되냐면 취소할 수 없게 돼요. 따라서 이제는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뒤바뀐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된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라는 것은 취소권의 포기를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측에 보시면 추인의 요건에서 1번 추인권자 해가지고 144조가 나오는데, 일단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요 추인권자에 대해서 첫 번째 취소권자가 추인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기억해 두시는 거죠. 자, 누가 추인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가.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144조의 1항을 보시면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에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원인이 종료된 후에야 추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 능력자도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었어요? 취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한 능력자는 추인은 독자적으로 못하는 거다.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다시 말하면 능력자가 된 후에야 그때 비로소 독자적으로 추인할 수 있게 됨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착오를 일으킨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도 원인이 종료된 후에야 추인할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는 되시겠죠? 사기다 그럴까요? 제가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완전 넘어가가지고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 제가 나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하겠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사기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취소하지 않겠다고 해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추인권자 언제 합니까? 2번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되고요. 물론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줄을 알고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상대방, 다시 말하면 취소의 상대방에게 무엇도 하는 거죠? 추인도 하게 되는 거죠. 효과,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요. 넘겨보시면 2번 수인 여러 명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추인하게 되면 다른 취소권자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사람만 추인하면 뭐가요? 취소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누가 추인하느냐?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는데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므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 법정 추인이에요. 자, 추인은요, 명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묵시적 추인을 특별히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법정 추인이란 뭘 말하냐면 묵시적 추인을 말하고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근데 교재 보시면 145조 해가지고 법정 추인 사유가 6개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요거 가장 심각하신 분이 뭐냐면 전이경 담치강 해가지고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분이 가장 심각하신 분이에요. 이거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시면 안 되고요. 물론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자고요. 자, 법정 추인을 뭘 말해요? 묵시적 추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나시나요?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다. 따라서 묵시적 추인이란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뭐가요? 추인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묵시적 추인이고요. 조심할 것은 이것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점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 행위가 뭐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이행과 관련된 행위는 묵시적 추인, 법정 추인이에요. 두 번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묵시적 추인 뭐예요? 법정 추인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사기를 당했어요. 저는 솔직히 좀 통통해가지고 다이어트, 약, 식품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먹기만 하면 5kg 빠집니다 라고 광고를 봐가지고 제가 샀어요. 실제 제가 샀습니다. 사가지고 먹어봤더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밥맛이 돌아가지고 막 살이 쪄요. 그럼 저는 기망 상태에서 뭐란 거예요? 벗어난 거죠. 그러면 저는 취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데 제가 사기당한 줄 알면서 별말 없이 매매 대금을 입금을 한다면 그 입금하는 행위가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추인, 묵시적 추인인 거죠. 그 다음에요.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죠. 따라서 만약에 제가 그 다이어트 약품을 받았다면 취소하게 되면 그 약품을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줘야 될 제가 사기당한 줄 알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걸 어떻게 너 한번 먹어봐라 라고 어떻게 해요? 넘겨줬다면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가 존재하면 이것이 뭐예요? 묵시적 추인이고 이것이 뭐예요? 법정 추인인 거예요. 그럼 6가지 사유를 보자고요. 첫 번째, 전부나 일부 이행, 이행입니다. 두 번째,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큰 의미에서 뭐예요? 이행이죠. 세 번째, 경계. 경계가 뭐였나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었죠. 제가 대리할 때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이것도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행인 거예요. 4번, 담보의 제공 왜 하겠습니까?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뭐예요? 이행인 거예요.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도 뭐예요? 권리를 양도하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추인이죠. 마지막으로 6. 강제 집행 왜 하겠습니까? 이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2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법정 추인, 묵시적 추인이다라고 크게 기억하시고요. 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는 나중에 연습은 해보시긴 하셔야 되지만 6가지를 수평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입니다. 법정 추인 사유에서 주의할 것이 2가지인데 첫째, 이행을 청구하고
둘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당한 제가 이행을 청구한다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말이니까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돈 달라고 지랄거리는 거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행의 청구는 누가 해야 추인이라고요? 취소권자가 해야 추인이에요. 사기당한 제가 그 약을 다른 데 팔아먹거나 넘기는 것은 뭐예요?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이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다른 데 팔아먹는 거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 양도란 이유로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 따라서 항상 답은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죠?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그럼 뭐예요? X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이것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오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취소권의 소멸에서 우측 하단에 146조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 넘겨보시면 취소권의 소멸원이 남아있고, 2번 취소권의 뭐죠? 단기 소멸해가지고 지금 제가 읽어본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용어라 그럴까요?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일단 뭘 정리할 거냐면 소멸시효라는 개념을 정리할 거예요. 왜 정리하냐면, 일단 교재에는 소멸시효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요. 근데 그렇다고 시험 문제가 안 나오냐? 잘 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는 소멸시효를 따로 공부하진 없지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이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고 민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꼭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숙제하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소멸시효로 설명드릴 건데요. 소멸시효가 뭐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좀 긴데, 일정한 권리를 보유한 자예요. 보유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제가 의의를 길게 적어드린 이유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소멸시효다라고 기억하셔도 일단은 돼요. 여기다 좀 살을 붙여볼게요. 자, 소멸시효가 뭐냐? 일정한 권리를 보유한 자가 권리 행사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라고요? 소멸시효다. 그럼 첫 번째, 이 일정한 권리, 이 권리가 뭐냐? 이거 시험문제 잘 나와요. 자, 소멸시효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의 하나입니다. 뭐만 소멸시효 권리예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따라서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과 같은 권리는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뭐만 걸린다고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일정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예외인지 우리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채권은
10년이고 용익물권은 20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채권 행사 가능한데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채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소멸시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봐야 돼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요.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 시효의 정지라고 해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뭐 해야 돼요? 가능해야 됩니다.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게 뭐라고요?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그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또 뭐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슨 말인지만 아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갑과 을이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연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이 을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자기야, 나 급한데 300만 원만 땡겨주면 안 돼?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뭐 이런 그지 같은 인간이 다 했어 해가지고 그죠? 기분 나빴지만 눈에 콩깍지가 써 있어서 요놈한테 300만을 빌려줬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300만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그지 같은 놈하고 재수없게 뭘 했냐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돈 못 받죠. 다시 말하면 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혼인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정진 거예요. 그 둘이 지지고 볶고 40년간 결혼 생활하다가 드디어 뭐 했냐면 이혼을 하게 되면 을은 갑한테 처녀 쪽에 빌려준 300만 원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 기간 동안은 채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완성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돈 달라고 뭐 할 수 있게 돼요?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되고요. 중단되면 새롭게 다시 그 기간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죠? 중단이라고 해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을이 갑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이 인간하고 결혼은 안 했어요, 다행히. 근데 지금 몇 년째냐면 7년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요. 3년만 더 지나면 돈 못 받죠. 10년 지나면 채권이 뭐가 완성돼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니까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7년 되는 해에 돈 달라고 막 지랄거렸어요. 권리를 뭐 했어요? 행사하게 되면 요 행사 시점에 소멸시효가 뭐가 돼버려요?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요때부터 또다시 몇 년이 돼야지만요. 10년이 돼야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된다.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게 뭐라고요? 정지라고 하고요.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는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별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제척기간이라는 기간도 기억하셔야 돼요. 제척기간의 의의는요,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형성권의 행사기간이에요. 형성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뭐죠?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자, 형성권이 뭐였나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였어요? 형성권이었죠. 그럼 보시면 소멸시효는 채권과 용익물권만 걸리니까 형성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 대신 뭐에 걸리는 거예요?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이고, 제척기간이 뭐라고요?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제척기간을 다른 말로는 불변기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척기간은 정지제도도 없고 중단제도도 없기 때문에요. 자, 소멸시효는요, 기간이 막 늘어납니다. 정지되거나 중단이 되면 30년, 40년, 50년 지나도 채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소멸시효의 특징이에요. 정지 중단제가 있으니까. 근데 제척기간은 뭐가 없다고요?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뭐 하잖아요? 늘어나질 않아요. 따라서 처음에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비교해서 제척기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불변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럼 이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일단 기억하세요. 원칙 10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대부분의 형성권은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외, 지금 하는 건데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은 얘는 예외적으로 그 기간이 두 가지예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하면 몇 년입니까? 10년. 추인이 가능한 때, 원인이 종료된 때부터 몇 년이에요? 3년. 요 기간 중 아무거나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뭘 행사할 수 없어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고요.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형성권들은 몇 년이요?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교재 보시면 2번 취소권의 단기 소멸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중간에 보시면 취소권은 먼저 행사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중간에도 통솔 나와 있고 또 판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또 뭐냐면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끝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때 매매계약 법률행위를 했는데 법률행위 했어요. 근데 사기당한 날로부터 지금 몇 년이 됐냐면 7년이 됐어요. 그럼 요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아직 몇 년이 안 됐어요? 10년이 안 됐으니까 사기당한 사람은 요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취소한다 그래서 사건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취소하고 돌려받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데 요 부당이득 반환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된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뺏기 못해요? 3년 동안 뺏기 못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수설 통설 입장이에요. 우리 판례는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새롭게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소한 때부터 별도로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문제지문에서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 취소를 한 후에 부당이득 반환은 별도의 새롭게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뭐죠? 완벽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145페이지에서 챕터 9 구해가지고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서설에서 의가 나오는데요. 부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속 약관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속시키는 약관을 붙자고
관자고 따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부관이라고 갖고 있고요. 부속특약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이 부속특약이 원래는 세 가지예요. 조건도 있고 기한도 있고 부담도 있는데 부담은 안 배워요. 왜냐하면 부담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부관이란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속시키는 약관, 특약을 부관이라고 하는데 조건과 기한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의인 거죠. 여기서 좀 개념부터 먼저 잡으면 조건이 뭐냐? 조건은 장래, 미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에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기한이죠. 내가 죽으면 자동차를 주기로 했어요.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이겠죠. 자, 12월 30일이 기한인 이유는 날짜에서 기한인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이 확실하니까 뭐예요? 기한인 거예요. 따라서 날짜든 뭐든 간에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뭐예요? 기한. 불확실하면 뭐예요?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구별할 수 있다면 끝나는데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와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건 달라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은 기한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올 테니까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거는 조건이에요. 왜요?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죠? 불확실하니까요. 감 잡히셨죠? 그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거 우리가 뭐죠? 종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럼 교재 볼게요. 성질. 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조건이든 기한이든 효과가 생기고 없어지는 문제예요. 뭐에 관한 문제예요? 효과에 관한 문제인 거죠.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맞지만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말은 뭐예요? X예요.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죠? 효과에 관한 문제예요. 답은 법률행위에 붙이는 겁니다. 답은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과한 것이어야 합니다. 동시에여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법률행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또 했다면 이것은 별도의 계약인 것이지 부속약관 부관인 것이 아니에요. 답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미래의 사실이어야 돼요. 따라서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될 조건이든 기한이든 부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미래의 사실, 장래일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일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려고 해요. 내일, 예를 듭니다. 내일입니다. 그럼 이제 내기할 수 있죠. 한국이 이기면 10만원 빵. 이러면 이건 뭐예요? 한국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까 뭐예요? 조건인 거예요. 내일이니까 뭐예요? 장내일이니까. 근데 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어요. 어제. 근데 저는 그 결과를 몰라.
그래가지고 누가 이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누가 이겼는지를 가지고 10만원 빵 내기라면 이것도 왠지 조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인을 기하든 뭐 해야 돼요? 장래, 미래의 사실이어야 돼요.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조건도 기한도 부관도 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이어야 돼요.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이나 기한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법률의 부과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 조건, 법정 기한은 부과한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5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가 효력에 관한 문제라는 점.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 행위가 성립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장래 사실이어야 된다는 점.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조건도 기한도 부관도 될 수 없다는 거 2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문으로 아주 잘 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절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조건이 나오고 있죠. 일단 조건에 의해 뭐네?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예요? 조건이다. 판례 일단은 큰 의미 없고 조건의 종류해 가지고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뭐예요?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해제 조건이죠. 근데 이게 개념이 또 은근히 좀 중요해요. 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정리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겨요. 언제냐면 장래, 미래. 따라서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예요. 해제 조건은 안 되겠죠. 해제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있지만 미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써놓은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이 어떤 경우에 있냐면 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해제 조건 잘 아시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라 따지다 보니까 막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미래 일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미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를 따져야 된다면 의식적으로 뭘 기준으로 따져야 되냐면 현재를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현재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고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해제 조건이다 라고 머리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이 따지실 때는 뭘 가지고요? 현재를 가지시고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볼까요? 가번 정지 조건의 예를 보시면 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케 한다. 그러면 사용케 하니까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지금 당장은 사용케 하지 않겠다는 말이니까 무슨 조건이라고요?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현재를 치환하시라고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사찰의 재산을 처분한다? 그러면 허가가 있으면 처분한다는 말은 지금 당장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분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인 거죠. 해제 조건 예를 볼까요? 밑에 줄. 시험에 불합격하면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반환한다? 그러면 불합격하면 반환한다는 말은 현재 지금은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인 거죠. 더 이상 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효과가 있는 것은 뭐예요? 해제 조건.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고. 그래서 뭘 가지고요? 현재를 가지고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판례입니다. 신랑이요, 신부한테 약혼 예물을 줬어요. 지금 준 거죠. 현재는 누구 거예요? 약혼자 신부 거죠. 다만 결혼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뭐로 이해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부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시험을 잘 나는 겁니다. 자,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은 현재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제가 제 아들내미한테 야 인마 너 열심히 공부해 자식아 한번 너 이번에 기말고사 때 5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 바꿔줄게 라고 했어요. 그때 이놈이 와 좋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자식이 하룻밤 자고 났더니 막 내려와가지고 지금 당장 사달라고 막 찡찡거리는 난리 났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임마 내가 언제 아빠가 지금 당장 사준다 그랬어. 네가 미래에 5등 안에 들면 사주겠다고 했지 라는 말은 저는 정지 조건임을 주장하는 거죠.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는 거죠. 누가요? 스마트폰 사주기 싫은 제가.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인 제가 입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얼컷 해가지고 설득해서 이제 그러면 안 울어요. 근데 이놈이 진짜 기말고사 때 5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놈이 집에 뛰어오겠죠? 뛰어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저한테 뭘 보여주겠습니까? 성적표를 보여주겠죠. 뭘 입증하기 위해서요? 5등 안에 들었다 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은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게 되고요. 이 부분도 아주 잘 내는 부분이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우측에 보시면 양갈 2번에서 수위 조건, 비수위 조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